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6,000고지까지 단 3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나란히 100만 닉스, 20만 전자란 기념비적인 주가를 기록했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건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100만 닉스 말은 그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 현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고 또 게다가 그게 오늘이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말씀대로 요즘 정말 꿈이 빠르게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100만 니스를 찍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보시면 미국 기술주 이제 급락 여파로 장 초반 횡보세를 좀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바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기관 중심의 매수세 덕분인데요. 결국 100만 5천 원으로 마감하며 황제주에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이제 SK하이닉스의 시총은 112조 원 늘었고 세계 시총 순위 역시 마이크론을 제치고 21위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0만 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한 달 사이 15만 선에서 20만 원 선까지 올라온 겁니다. 순매도,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 1, 2위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 반대로 개인의 순매도 1,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즉 기관이 받아담고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 전형적인 수급 구조였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이 반도체 업황 개선, 슈퍼사이클 기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웬만한 악재에도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의 거침없는 질주는 기관의 폭풍 매집 덕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개인들의 ETF 자금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랠리의 핵심 주역은 역시 기관이었는데요.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기관은 총 2조 3천억 원 순매수, 그만큼 개인이 순매도를 또 했고요. 외국인은 2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기관의 사실상 대부분의 순매수세가 바로 이 금융 투자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금융 투자 거래 대금이 이렇게 강한 유입을 보이고 있는 데는 바로 ETF가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들의 개별 종목보다는 ETF 매수세가 코스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ETF 순 자산을 370조 원으로 올 연초부터 무려 7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국내 주식으로 이제 유입된 자금이 62조 원에 달하는데요. 또 ETF 거래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ETF 일평균 거래량을 보아도 2달 만에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ETF 자금이 국내로 이제 쏠리면서 금융 투자 매수가 늘었고 이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밀어올리면서 이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네, 코스피 6천 시대 빠르면 내일 도달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질주에 증권사들의 전망치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선 코스피가 8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호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데 강 기자, 앞으로의 시장 전망, 물론 전문가들마다도 의견이 각각 다르겠지만요.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 6천이 5천보다 더 빠르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감이 있는데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1000포인트 상승이라도 이 부담은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이 바로 시작점이 달라서인데요. 코스피 4천에서 5천은 25% 올라야 하지만 이 5천에서 6천 같은 경우에는 이 5천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0%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코스피 상승 여력으로는 전문가들은 이 메모리 그리고 HBM 슈퍼사이클, AI 인프라 체인, 방산 이익 강세 등을 이유로 들었고요. 3월부터는 또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됩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의 이제 전망을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상승 쪽이고 상반기 중 6천대 후반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여력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진단해봤습니다.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투기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우리 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하며 투기용으로 땅을 보유하는 것이 아예 하나만한 일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히 지적한 부분은 농지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짜기 땅조차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젊은 세대가 귀농을 꿈꿔도 초기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보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상기하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앞서 이날 SNS를 통해선 부동산 정상화를 국민이 원한다며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통용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뒤집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라고 응수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와 세제, 금융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투자용 주택을 사든 자유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이 국민 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특히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철옹성 같았던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호가가 10억 원 가까이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강남 아파트 박앤세일에 매수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부촌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는 직전 최고가보다 9억 원 떨어진 66억 원의 매매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곳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와 비교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해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집을 사겠다는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갭 투자도 가능한 마지막 박앤세일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이후로 문의는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고령이나 이렇게 지금 수입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파는 쪽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 문의도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다른 부촌인 서울 대치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직전 최고가보다 7억 원 떨어진 42억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뚜렷하고 강남 다주택자 사이에선 안 팔고 계속 갖고 있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분간 신축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를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급해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올해부터 한 3, 4년 동안은 강남구 자체에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집을 인위적으로 팔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피로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억압적으로 내 가구 있으면 팔아라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조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출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중과에 따른 더 내야 되는 세금 차이까지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요. 거기까지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중과에 따른 세금을 물어내면서까지 더 팔아야 될 요인이 없어지게 되고요.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현금 부자만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영끌 차주들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인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주담대 7%도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3일 기준으로 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3.66에서 6.06%, 5년 혼합형 금리는 연 3.83에서 6.72%를 나타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금리 상단이 각각 연 5%대 후반, 연 6%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마저 오르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 받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차주 1인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443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8만 원 줄었습니다.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눈에 띄는 건 전 연령대에서 모두 신규 대출액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30대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신규 가계대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만 따로 떼어서 보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침 오늘 금융당국이 회의도 열었다던데 회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오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강화를 연이어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은행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 파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규제 방안들이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확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건데요. 이에 따라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가 추가가 되면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어떤 내용들이 유력하게 담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8%보다 더 낮게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타이트하게 죄겠다라는 겁니다. 은행권 주담대만 따로 떼어내서 증가율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로서는 연말에 주담대 잔액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로서는 대출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현행 20% 수준에서 25%로 높이는 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은 동일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건전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짚어본 내용들은 금융위원장이 원래 간담회나 또 정부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직접 언급한 부분인 만큼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은 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로 한정해서 이 다주택자 주담대와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만기 연장 시 LTV 0%를 적용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LTV 0%는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단계적 분할 상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후 2시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대치에 법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본회의는 가까스로 열렸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3차 상법 개정안 최종 처리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체위원회가 열렸지만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은 보류된 채 산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영향입니다. 아침부터 대미투자 특위 일정 자체는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경제계 조찬 간담회에는 경제단체들을 비롯해 성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 담당 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작년 약 7.2조 원의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25%의 관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15% 관세가 25% 인상된다면 26년은 더욱 큰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입법공청회에서 경제 통상 전문가들은 대미투자공사 설치와 국회 견제 권한 등의 일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그런 진정성 표명에도 이 조속한 통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청회는 끝났지만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자는 특위 일정은 안개 속입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회의를 산회시켰습니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에 대미투자법 특위가 멈춘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습니다. 네, 결국 야당의 보이콧 이유가 여당의 일방적인 사법개혁 처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의 최종 처리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미투자법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특위 재개 조건을 묻는 취지 물음에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방식 해결 전까지는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극적 합의가 없다면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3법과 더불어 법사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안건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매일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으로 최장 7박 8일간의 여야 밤샘 대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문제가 미국 의회로까지 확산됐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집한 의견 청취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증언에 나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관세 카드를 검토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을 무역법 301조에 적용해 새로운 관세를 시행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대신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가 쿠팡 문제로 현실화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핵심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이 무역법 3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서 조사가 실제로 개시될지 여부입니다. 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 증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의견 청취 자리가 쿠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쿠팡은 한국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을 것이고 미국 정부는 해당 증언을 무역법 발동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 쿠팡의 이 쿠팡 미국 글로벌 대외 협력 최고 책임자는요. 미 하원의 의견 청취로까지 이어진 한국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미 한국에요 이 무역법을 경고 차원에서 꺼내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난해 한국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망 사용료 같은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경고한 바 있죠. 결국에 한국이 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겠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합의했고요. 이번에는 단순 압박을 넘어서 실제 조사 개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무역 대표부가 301조 조사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란 해석입니다. 네, 갈등이 더 커진다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확산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우려해서인지 우리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이렇게 사태와 관련해서 제재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서요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공정위는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 직접 영업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후퇴한 행보로 풀이되는 거죠. 대신에 이 과징금과 시정조치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쿠팡의 최근 연매출의 3% 수준인 1조 원대까지 과징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수원 방문회에는 수원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겠다는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수원은 K 콘텐츠를 선도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견인할 역량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성큼 다가온 코스피 6,000포인트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